70세 재벌 회장이 갑자기 젊어진 이유 그 여자 때문이었다. 프롤로그 회장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다. 늙음, 고독,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눌어붙은 후회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성그룹의 회장 강태문. 70, 정확히는 72. 그는 젊었을 때부터 늘 같은 표정이었다. 검은 수트처럼 단단하고 회의실 공기처럼 차갑고 결제 도장처럼 단호한 남자. 그가 처음 그룹의 수장이 된 것은 45이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이어받은 왕자였다. 슬퍼할 시간도 두려워할 시간도 없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이사들의 눈은 날카로웠고 언론은 이 젊은 후계자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강태문은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껐다. 정확하게는 처음에는 일부러 껐고 나중엔 어떻게 켜는지를 잊었다. 그런 강태문이 어느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했다.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웃었다. 아주 짧게 눈꼬리만 미세하게 접히는 웃음. 하지만 그 웃음이 회사에선 뉴스였다. 비서실은 술렁였다. 20년 넘게 회장을 모신 수석 비서 이창민조차 눈을 깜빡이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봤어? 방금 웃으셨어. 아니 착각 아냐? 아니야. 나 눈 멀쩡해. 눈꼬리가 올라갔어. 며칠 뒤 회장실에서 또 이변이 일어났다. 이창민 씨, 강태문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커피는 라테로 바꿔주시오. 비서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강태문은 15년째 에스프레소만 마셨다. 설탕도 없이, 크림도 없이, 딱 에스프레소. 그런 사람이 라테를 주문했다. 라테 말씀이십니까? 뭐가 문제요? 아닙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비서실 밖 직원들끼리 쪽지가 오갔다. 회장님 라테 드심. 실화임? 그리고 사흘 뒤 회장실 창가에 꽃 한 다발이 놓였다. 흰 프리지아였다. 아무도 가져다 놓지 않았다. 회장이 직접 들고 왔다는 걸 깨달은 비서실은 그날 오후 내내 말이 없었다. 회장실 옆 비서 대기실에서는 말들이 쌓였다. 요즘 회장님 얼굴색이 달라. 진짜 전보다 젊어 보이지 않아? 설마 여자 생기신 거 아냐? 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니, 근데 봐봐. 걸음걸이도 달라졌잖아. 예전엔 저렇게 천천히 안 걸으셨거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강태문은 젊어진 게 아니었다. 그저 오래 잠든 마음이 깨어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시작은 병원이었다. 일막병원 복도에서 만난 여자. 강태문은 정기 건강검진을 싫어했다. 몸을 맡기는 느낌이 싫었다. 누워서 남의 손에 심장을 내보이는 건 그가 평생 해오던 통제의 방식과 정반대였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는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혼자 드시는 식사가 많으시죠? 그 질문들이 강태문은 불편했다. 대답하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대답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검진 날짜가 다가오면 그는 늘 회의 일정을 늘렸다. 이번 분기 보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검진은 다음 주로 미루죠. 또 다음 주로 미루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최근 들어 강태문은 밤에 자주 깼다. 새벽 3시, 4시. 잠에서 깨면 눈은 말똥말똥한데 가슴이 허전했다. 그 허전함이 몸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그가 처음 아내를 잃은 게 10년 전이었다. 자식들은 그가 금방 재기할 줄 알았다. 강태문 회장이니까.
그는 뭐든 이겨내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내가 없는 밤은 회장실의 위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불을 끌어당겨도 베개를 바꿔도 창문을 닫아도 새벽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검진 예약을 지키기로 했다. 병원 VIP 센터의 복도는 조용했다. 고급 향이 은근히 퍼지고 바닥은 호텔처럼 반짝였고 걸음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이 복도를 걷는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불안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병원의 공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불안을 입혔다. 강태무는 혈압 측정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자였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다. 급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처럼 복도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강태무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여자가 한 노인의 팔을 잡고 있었다. 노인은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았지만 숨이 얕았고 얼굴은 창백했다. 여자는 그 옆에서 너무 익숙하게 그러나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노인의 보폭에 맞춰 걸었다. 그 여자는 환자복도 아니었고 의료진도 아니었다. 복도에서 흔히 보이는 보호자들과는 달랐다. 보통의 보호자는 긴장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지쳐 보이거나 슬퍼 보이거나 한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자세가 안정되어 있었고 눈빛이 무언가를 오래 견뎌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슬픔이 익숙해진 사람. 그것을 감추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해진 사람. 강태무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때였다.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추자 여자가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오늘만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강태문을 멈춰 세웠다. 그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다. 그에게 아버지는 기억 속에서 늘 엄격한 그림자였다. 보고서처럼 건조하고 지시처럼 차가운 존재. 강태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살갑게 안겨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는 다르게 들렸다.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사랑. 그 순간 강태무는 자신이 오래 잊고 살던 감정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살피는 마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여자가 노인을 모시고 지나가다 강태문이 앞을 스쳤다. 그녀의 향이 아주 짧게 지나갔다. 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햇볕에 말린 청 같은 깨끗한 냄새였다. 강태문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저 괜찮으신 겁니까? 자신도 놀랐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니었다. 비서도 아니고 거래처 사람도 아니고 연결고리도 없는 복도의 낯선 여자에게 여자는 잠시 멈춰 그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강태문은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이 눈빛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디서 봤더라.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느낌은 분명했다.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 어지러워하셔서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보호자이십니까?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말하기 싫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망설임이었다. 보호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강태무는 그 짧은 웃음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조금 더 편하게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날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강태문은 복도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다시 보일까 기다렸다. 기다렸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나. 이막 회장의 달라진 일상. 강태문이 바뀌었다는 건 회사가 제일 먼저 알아챘다. 그는 아침을 바꿨다. 늘 단백질과 약으로 끝내던 식사 대신 미음을 먹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흰 미음. 처음 받아든 비서가 당황했다. 혹시 속이 안 좋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왜?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태성그룹 본사 38층 회장실 창밖엔 서울이 펼쳐져 있었다. 빌딩 숲, 자동차 줄, 사람들의 점처럼 움직이는 일상. 강태문은 그 풍경이 늘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 풍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지나쳐왔을 뿐이다. 서울은 언제나 저렇게 바빴다. 저 수많은 창문들 안에서 각자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저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건가? 강태문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해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오래전에 어딘가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릴까? 누구에게 돌아갈까? 저 골목 어딘가에는 어떤 꽃집이 있을까? 마지막 생각에 이르렀을 때 그는 스스로 조금 놀랐다. 꽃집. 그리고 어느 날 비서에게 말했다. 다음 주 검진이 또 있나? 비서는 당황했다. 회장이 검진을 먼저 찾는 건 처음이었다. 예, 회장님.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돼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비워두지. 비서는 그제야 확신했다. 회장님의 변화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걸. 검진 날. 강태문은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했다. VIP 라운지 의자에 앉았지만 책도 펼치지 않았다. 가져온 서류도 열지 않았다. 그는 그냥 복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창민 비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30년 넘게 이 사람을 보필해온 자신도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강태문 회장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림이 어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 여자는 노인과 함께가 아니었다. 홀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흔히 보는 꽃다발이었지만 그녀가 들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위로가 아닌 약속처럼 보였다. 노란 프리지아와 흰 카네이션이 섞인 작은 다발.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러운. 강태문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괜찮으셨습니까? 여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라앉혔다. 어른다운 침착함이 있었다. 네. 그날은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분은 여자의 손이 꽃다발을 꽉 쥐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다.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저를 키워준 그런 분. 어제 새벽에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강태문은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 강태문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을 몰랐다. 아니, 늘 피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 서는 일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불편하지 않았다.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성함이 서연이에요. 여자는 덧붙였다. 한서연. 강태문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굴렸다. 한서연. 서연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오래된 노래 가사처럼 귀에 남았다. 잊히지 않는 멜로디처럼. 그날 이후 강태무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그는 꽃집을 검색했다. 자신이 평생 검색하지 않던 단어였다. 꽃집 라넌큘러스, 프리지아, 안개꽃, 봄꽃 종류. 비서실은 회장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고 얼어붙었다. 회장님이 꽃을? 라넌큘러스가 뭐야? 저도 몰라요. 그러나 강태무는 그저 그 여자의 손에 들린 꽃다발이 떠올랐을 뿐이다. 꽃을 사는 일이 아니라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떠올랐다. 그는 어느 날 퇴근길에 차를 돌려 서연이 말한 동네 근처로 갔다. 정확한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마음이 끌리는 방향이었다. 강북의 낡은 골목들. 그 사이에서 간판이 크지 않은 꽃집이 있었다. 유리문 위에 작은 글씨로 한서연 꽃집이라 적혀 있었다. 문에는 조화 대신 진짜 꽃으로 만든 작은 리스가 걸려 있었다. 유리문 안쪽엔 수수한 꽃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연이 꽃을 다듬고 있었다. 강태무는 차 안에서 한참을 바라봤다. 내리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 말을 해온 사람이다. 회의에서, 기자회견에서, 지시와 명령으로. 말이 도구였다. 하지만 마음을 말해본 적은 없었다. 마음은 도구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를 몰랐다. 꽃집 안의 서연은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손으로 꽃줄기를 다듬고 시든 잎을 걷어냈다. 그 동작이 아주 익숙했다. 잘 안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이 섞인 동작. 마치 오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처럼. 강태무는 생각했다. 저 꽃들은 행복하겠구나. 저렇게 다뤄지는 꽃들은. 그리고 곧 그 생각이 너무 엉뚱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꽃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니. 이창민이 알면 기절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강태무는 아주 작게 혼자 웃었다. 그날 그는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꽃집 앞을 지나갔다. 어느 날은 차에서 내려 꽃집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어느 날은 골목 끝에 차를 세우고 꽃집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서야 자리를 떴다. 어느 날은 근처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사들고 꽃집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창민 비서는 그 행동들을 묵묵히 따라다니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회장님 귀로 거리에 앉아 캔커피를 마신다는 이야기는 절대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 서연은 몰랐다. 이 거대한 도시의 권력자 한 사람이 매일 자기 꽃집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이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습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산막 가족들의 촉. 강태문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다. 장남 강도윤, 차남 강도아, 그리고 막내딸 강소민. 자식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강태무는 아버지라기보다 태성그룹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출장 중이거나 회의 중이었다. 아버지의 생일을 챙긴 적은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신들의 생일에 집에 있었던 기억은 드물었다. 그런 아버지가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 큰 집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다. 창밖에는 조용한 늦봄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강태무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창밖을 보았다.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 생각이 회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다. 막내딸 소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강태무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는 딸의 눈을 보았다. 딸은 아버지의 작은 변화에 들떠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해 보였다. 지금 이 좋은 기분이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눈빛. 장남 도윤이 바로 받았다. 아버지, 저도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경영자의 웃음이었다. 요즘 회장님께서 외부 약속이 늘었다고요. 그리고 강북 쪽으로 동선이 자주 바뀐다고. 강태무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도윤은 늘 이랬다. 정보를 먼저 모으고 확인을 나중에 한다. 내가 가르친 방식이지. 강태무는 속으로 생각했다. 차남 도안은 날카로웠다. 둘 중 더 직선적인 쪽이었다. 혹시 누가 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검증부터 해야죠. 아버지 재산 구조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황혼 로맨스 빙자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이 강태문의 심장을 아주 살짝 건드렸다. 자식들은 늘 검증을 말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위험 요소로 보는 눈. 이건 내가 가르친 건가 아니면 내가 물려준 건가.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사람을 검증하는 건 회사에서나 하는 거다. 식탁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정적 속에서 가족들의 촉이 움직였다. 정말 누가 있구나. 막내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표정을 오래 보았다. 아버지 눈에 뭔가가 있었다. 생전 보지 못한 무언가. 방어도 아니고 숨김도 아닌 설렘이라는 단어가 소민의 머릿속을 스쳤다. 아버지에게 저런 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소민은 그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날 식사 후 소민은 아버지와 단둘이 잠깐 남았다. 장남과 차남이 각자 다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뜬 뒤였다. 소민은 아버지의 옆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고 소민도 말이 없었다. 창밖엔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 소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행복하세요? 강태무는 딸을 바라봤다.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이 질문을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소민이 조용히 웃었다. 표정이 대답해주니까. 강태무는 잠시 후 낮게 말했다. 너는 무섭지 않니? 아버지가 변하는 게. 소민은 잠깐 생각했다. 아니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안 변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게, 그게 계속되는 게 더 무서웠어요. 강태무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미안하다. 소민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를 웃게 해준다면 저는 고마운 거예요. 그날 밤 장남 도윤은 비서실을 불렀다. 태성그룹의 시스템은 거대했다. 회장의 동선, 스케줄, 차량 이동 기록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 도윤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명령이었다. 아버지, 최근 한 달 동선 확인해 주세요. 사적인 거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대비해야 합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올라왔다. 병원 VIP 센터 반복 방문. 강북의 작은 꽃집주 3회 이상. 한강변 산책로 새벽 시간대. 도윤은 꽃집 사진을 확대했다. 유리문 안쪽 꽃을 다듬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여자 누구지? 차남 도안은 즉시 조사팀을 붙였다. 막내딸 소미는 말없이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사실이 하나 발견된다. 한서연, 나이 50대 후반, 꽃집 운영, 결혼 기록 없음, 가족관계 불명확. 가장 이상했던 건 그녀의 과거가 어떤 지점부터 비어 있었다. 학교 기록, 직장 이력, 주소 이전 내역.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도화가 중얼거렸다. 뭘 숨기는 거지? 사막 비 오는 밤, 꽃집에서 시작된 고백. 비가 내렸다. 서울의 비는 늘 급하다. 하늘이 갑자기 쏟아붓고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며 뛰고 차들은 경적을 울린다. 그날 저녁 강태무는 퇴근길에 차를 돌려 꽃집 앞에 섰다.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회장이 말없이 창밖만 보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태성의 사람들은 묻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운다. 꽃집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창문 안으로 서연의 그림자가 보였다. 서연은 문을 닫으려다 빗소리에 잠시 멈춘 듯했다. 손으로 유리창을 닦아내며 빗속의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무는 차에서 내렸다. 수투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상하게 빗속에 서고 싶었다. 살면서 빗속에 서본 적이 얼마나 됐나. 늘 차 안이었고 우산 안이었고 지붕 아래였다. 비는 늘 막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막고 싶었다. 유리문을 열자 작은 종이 딸랑 울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놀람이 스쳤지만 금방 감췄다. 그녀는 어른이었다. 오셨어요. 강태무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는 늘 말로 세상을 움직여온 사람인데 서연 앞에서는 말이 자꾸 느려졌다. 비가 많이 옵니다. 서연은 피식 웃었다. 회장님 같은 분도 비 오면 오시네요. 그 말에 강태무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억지도 아니고 예의도 아닌 그냥 터져나온 웃음. 서연이 수건을 내밀었다. 머리라도 좀 닦으세요. 강태무는 그 수건을 받아들었다. 흰면 수건. 빨아서 오래 쓴 것 같았다. 이런 수건이 있는 삶이 있다는 걸 그는 오래 잊고 있었다. 그날 꽃집 안에서 두 사람은 작은 의자에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꽃집 안에서는 꽃향이 조용히 퍼졌다. 서연이 끓여온 보리차가 2개의 머그잔에 담겨 있었다. 강태무는 그 머그잔을 내려다봤다. 손잡이가 약간 이가 나간 낡은 잔이었다. 강태문이 38층 회장실에서 쓰는 도자기 잔과는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잔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말없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카라 한 다발과 미니 장미들을 작은 유리병에 꽂으며 가끔 고개를 들어 빗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강태무는 그녀가 꽃을 다루는 손을 보았다. 능숙했다. 하지만 기계적이지 않았다. 꽃 하나하나에 잠깐씩 시선을 두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꽃집을 오래 하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강태무는 잠시 계산했다. 15년. 그러면 38, 9쯤에 시작했겠구나. 왜 꽃집을? 서연이 잠깐 웃었다. 꽃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가끔 거짓말을 하는데 꽃은 피면 피고 지면 지니까. 그게 좋았어요. 강태무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다. 피면 피고 지면 진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진실처럼 들렸다. 저는 거짓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나 자신한테도. 서연이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어떤 거짓말이요? 괜찮다고. 바쁘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판단이 아닌 것을 강태무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숫자로 본다는 걸 나쁜 줄 몰랐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경영이라고. 그는 잠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합리적인 사람이 늘 옳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틀렸을 때가 많아요.
아들한테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더 많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나중에 하자고 하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빗소리, 두 사람의 침묵. 강태문이 먼저 말했다. 나중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서연이 웃었다. 조금 쓰게. 그래서 저는 지금 꽃집에서라도 매일 오늘을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강태문은 평생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질문을 꺼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왜 혼자입니까? 서연의 손이 멈췄다. 꽃잎을 정리하던 손가락이 잠시 떨렸다. 혼자인 게 익숙해져서요. 강태문은 그 답이 회피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건 오래된 삶의 결론이었다. 오랜 시간을 혼자 버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혼자인 줄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그를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 묘한 연민이 스쳤다.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도 많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강태문이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많으면 더 혼자다. 누구도 내 마음을 묻지 않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그 침묵을 채워주었다. 회장님은 마음을 물어봐 주길 바랐던 분이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강태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비가 더 굵어졌다.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강태문의 눈이 좁혀졌다. 그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서연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따뜻하지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저는 회장님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처음엔 말을 걸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먼저 물어오셨잖아요. 빗소리, 꽃향, 머그잔에서 올라오는 보리차, 김. 서연이 천천히 눈을 들어 강태문을 바라봤다. 회장님 회사 태성중공업.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20년 전 산재 사고 기억하세요? 오막 밝혀지는 진짜 이유. 강태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대형 크레인 붕괴 사고. 공사 현장의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망자 셋, 중상자 7. 당시 언론을 잠재우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법적 문제는 정리되었다. 그는 그것이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끝난 일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살아야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 논리로 자신을 덮었다. 그때 다쳤던 사람 중에 서연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떨렸다. 제 아들이 있었어요. 꽃집 안이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강태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계속했다. 23이었어요. 그때 정규직 전환 앞두고 잔업을 자원했던 아이였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던 아이였으니까.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단단하게 쥐어졌다. 크레인이 무너지던 날 아들은 현장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기적이라고 했어요. 살아났으니까. 하지만 왼쪽 다리가 평생 불편하게 됐어요. 강태문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눌렀다. 그는 수많은 숫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고 보고서, 피해자 수, 보상 금액. 그 숫자들 안에는 이름이 없었다. 아들이 없었고, 23이 없었고, 잔업을 자원했던 마음이 없었다. 보상금을 받았어요. 서연이 말했다.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았어요. 당시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점점 나빠졌어요. 다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믿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됐어요. 강태문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서연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고 이후 6해가 지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은 칼날 같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처럼 조용했다. 너무 오래 아파서 이제는 감각이 무뎌진 것처럼. 그래서 처음엔 서연이 눈을 감았다. 회장님을 미워했어요. 강태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워한다는 말. 그 말이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느꼈다. 당연히 미워해야 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미워했을 것이다. 아니, 나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겠지.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으니까. 사고 보고를 받아도 현장에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려 하지 않았으니까. 강태무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들이 갑자기 낡아 보였다. 경영자는 감정적이면 안 된다. 결정은 숫자로 한다. 사람에게 감정을 쓰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 원칙들 뒤에서 얼마나 많은 얼굴들이 숫자로 치환되었을까. 병원에서 회장님을 알아봤어요. 잡지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었으니까. 그리고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괜찮냐고 물어왔는지는 몰랐지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강태무는 눈을 감았다. 그랬구나. 그 따뜻한 눈빛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배신감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가 처음에 복수를 품고 왔다는 사실이 지금의 그녀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복수를 마음에 품고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회장님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냥 외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 강태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금방 막혔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숫자를 봤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어떤 꿈이 있었는지, 뭘 좋아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회장님, 미안하다는 말이 모자랍니다. 강태무는 낮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비는 계속 내렸다. 꽃향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았다. 빗속에서 꽃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날 밤 강태무는 비를 맞으며 꽃집을 나왔다. 우산을 쓰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우산을 들고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빗속에서 차에 올라타는 강태문을 운전기사는 처음 보았다. 창문 너머로 꽃집 불빛이 흔들렸다. 육막 선택의 순간. 그날 이후 강태문은 며칠 동안 꽃집에 가지 않았다. 그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오래 생각했다.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 결정들, 그리고 책임. 그는 비서실을 불렀다. 20년 전 태성중공업 산재 사고 자료 다시 가져와. 비서가 놀랐다. 그 사건은 회사 역사에서 이미 종결된 일이다. 서류도 창고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태무는 처음으로 보고서를 읽었다. 예전에는 확인만 했던 문서였다. 중상자 명단에서 이름 하나를 찾았다. 한재민. 당시 23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도 서연과 닮아 있었다. 눈빛이, 입꼬리가. 강태무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밤 강태무는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 필요했다. 한편 가족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장남 도윤은 조사보고서를 손에 들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 분명합니다. 복수 아니면 돈입니다. 어쩌면 둘 다. 차남 도안은 더 냉정했다. 이건 위험합니다. 아버지 명예, 회사 주가 다 걸린 문제예요. 언론에 터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한테 충분한 보상을 제안하면 될 겁니다. 막내딸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이다. 그 웃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강태무는 다시 꽃집을 찾았다. 서연은 그를 보고 잠시 놀랐다. 당연히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을 것이다.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강태문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깊게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꽃집 안을 흔들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아들에 대해 알아봤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말했다. 당신 아들의 삶을 나는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것이 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저는 복수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게 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웃음이었다. 회장님이 사람이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언론의 기사가 터졌다. 태성그룹 회장, 의문의 여성과 황혼 로맨스, 산재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논란, 책임 회피인가, 진심인가, 주가는 흔들렸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각 신문사 사회부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다. 장남 도윤이 강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3만 명이 넘는 직원들, 주주들, 협력사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강태무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잠시 침묵. 긴 침묵이었다. 도윤은 아버지가 결국 수긍할 거라 생각했다. 늘 그랬다. 강태무는 감정보다 이성을 택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강태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평생 회장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저 수많은 창문들, 저 수많은 삶들, 사람으로 살고 싶다. 도윤이 말문이 막혔다. 도아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다. 소민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날 강태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강태문 회장님, 사실입니까? 상대 여성과 재혼 계획 있으십니까? 산재 피해 가족과의 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강태무는 마이크 앞에 섰다. 수투는 단정했지만 표정은 달랐다. 회견 때마다 보여주던 그 단단한 표정이 아니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솔직해 보였다. 예. 단 한마디였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분은 제게 처음에는 복수를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술렁임이 더 커졌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회장으로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결정도 있었고 보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대로 살겠습니다. 기자들은 받아 쓰느라 바빴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강태문은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태성중공업 20년 전 산재 사고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공식 제사과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진짜였다. 7막 에필로그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꽃집 근처 작은 성당. 하얀 꽃들. 비서 몇 명과 막내딸 소민만 참석했다. 장남과 차남은 오지 않았다. 강태문은 수트 대신 밝은색 재킷을 입었다. 베이지 빛이 도는 리넨 재킷. 서연이 골랐다. 이게 더 어울려요. 강태문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입고 나니 이상하게 몸이 편했다. 성당 안은 작았다. 크지 않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오전 햇살이 들어왔다. 파란빛과 노란빛이 석판 바닥 위에 얼룩졌다. 줄의 신부가 물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서로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까? 강태문이 서연을 바라봤다. 그는 평생 약속을 계약으로 이해했다. 이익이 맞으면 유지하고 이익이 없으면 재협상하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약속은 달랐다. 예. 그 한 글자를 말하는 강태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진짜 젊어지셨어.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강태문을 보며 참석한 비서가 이창민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창민 비서님, 회장님 30년 전 사진 봤는데 지금이랑 비슷하세요. 진짜로요. 이창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그때는 저 표정이 없었거든. 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꽃집 앞 벤치에 앉았다. 해질녘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골목 끝 전봇대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을 느릿하게 걸어갔다. 서연이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모든 걸 감수하고. 강태문이 웃었다. 나는 젊어진 게 아니야. 그냥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거지. 그는 서연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서연의 손은 작았다. 꽃을 오래 다뤄온 손이라서인지 손끝이 조금 거칠었다. 강태문은 그 거침이 좋았다. 이 사람이 살아온 증거 같았다. 멀리서 막내딸 소민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성당 계단 끝에 서서 아버지와 그 여자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냥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버지는 저 벤치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로 앉아 있었다. 소민은 생각했다. 오빠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용감한 것이었는지를.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했고 뉴스도 새로운 이야기를 찾았다. 태성그룹 이사회는 긴급 안건을 논의 중이었고 어딘가에선 여전히 강태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강태문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꽃집 앞 낡은 벤치, 삐걱거리는 목재, 이가 나간 머그잔 2개. 그는 평생 좋은 것들만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좋은 수트,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포도주. 그것들이 자신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좋은 것도 없이 앉아있는 이 순간이 그 어떤 것보다 풍요롭게 느껴졌다. 서연이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모든 걸 감수하고. 강태문이 웃었다. 나는 젊어진 게 아니야. 그냥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거지. 그는 서연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서연의 손은 작았다. 꽃을 오래 다뤄온 손이라서인지
손끝이 조금 거칠었다. 강태무는 그 거침이 좋았다. 이 사람이 살아온 증거 같았다.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어요? 강태문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재민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 원래 마음이 넓었거든요.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꽃집 문에 걸린 리스가 살짝 흔들렸다. 멀리서 막내딸 소민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성당 계단 끝에 서서 아버지와 그 여자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냥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버지는 저 벤치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로 앉아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했고 뉴스도 새로운 이야기를 찾았다. 태성그룹 이사회는 긴급 안건을 논의 중이었고 어딘가에선 여전히 강태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꽃집 앞 작은 벤치 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춰 있었다. 한 남자의 시간이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마음은 이제서야 겨우 눈을 뜬 것이었다. 밤이 오고 있었다. 꽃집 불빛이 골목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강태문은 생각했다. 젊다는 게 나이가 아니구나.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심장이 뛰는 이유를 알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젊음이구나. 그리고 그는 이제야 그 젊음을 얻었다.